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이제 병원 혼자 다니실 일 없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목도 어깨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는데 더 무서운 건 수술 그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마취에서 깨어나 혼자 천장을 보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 두려움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던 그 남자였습니다. 반찬통을 주워준 날부터 키오스크 앞에서 접수 종이를 받아들던 날까지 꼭 필요한 순간마다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고 시설에서 걸려온 전화가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러 그 집에 들어간 건데 어쩌다 그 집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른쪽 손목을 쥐어봤어요. 자는 동안 얼마나 굳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잘 펴지면 그나마 다행이고 뻣뻣하게 붙어 있으면 파스부터 붙이고 나섰어요. 어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올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뚝 하고 걸리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오면 그날은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반찬 가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었지만 새벽엔 배차 간격이 길어서 그냥 걷는 게 더 빠를 때가 많았어요. 가는 길에 편의점 하나, 세탁소 하나, 빈 점포 2개. 그 길을 몇백 번은 걸었을 거예요. 발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요. 가게에 들어서면 사장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보다 일찍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장사는 7시 전후로 피크가 오거든요. 창거리를 찾아 이른 아침에 오는 단골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놓치면 안 됐어요. 저는 반찬통을 닫고 진열을 정리하고 무거운 양념통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힘쓰는 일이 제 몫이었는데 하필 그게 손목이랑 어깨를 제일 많이 쓰는 일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빴고 저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 같은 집에서 혼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이 먼저 버텨주질 않더라고요. 병원에 처음 간 건 손목이 너무 아파서였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막막해졌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랑 손목 힘줄 손상이 같이 왔다고 했어요. 더 미루면 회복이 훨씬 길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수술 동의서에 적힌 보호자 연락처 칸이 문제였어요. 접수 창구에서 종이를 받아들 때마다 그 칸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딸한테 전화할까? 아들한테 부탁할까? 딸은 멀리 살았고 아들은 전화만 해도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한테 또 부탁을 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혼자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술도 혼자 가면 되고 퇴원도 혼자 하면 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수술 자체보다 수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천장 보며 혼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게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스테인리스 반찬통 2개랑 장바구니를 양손에 나눠 들었어요. 빗속을 걸어오다 아파트 현관 유리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목 힘이 갑자기 풀렸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그냥 툭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반찬통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멸치볶음이 젖은 타일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허리를 숙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멸치가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때 경비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말없이 쪼그려 앉아 반찬통을 집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멸치를 통 안에 쓸어 담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타일을 닦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반찬통을 제 장바구니에 얹어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시죠. 한상철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몇 년을 지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치면서 목례 정도 하는 사이였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사람은 제 손목 보호대를 한번 보더니 물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수술해야 한다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고 뭐라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층수를 누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가볍게 넘기지도 않고 과하게 반응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요. 그 뒤로 자꾸 마주쳤습니다. 며칠 뒤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데 제가 상자를 못 들고 있었어요. 어깨 때문에 팔을 들면 걸리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새 다가와 상자 2개를 들고 현관 안까지 넣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고맙다고 했더니 무거운 건 내려놓으셔야죠 라고만 하고 갔어요. 분리수거장 앞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들고 서 있던 저 대신 봉투를 받아서 통에 넣어줬습니다. 그것도 말없이요. 뭔가 말을 붙이거나 눈길을 끌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이면 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진료 예약 확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검사 일정이랑 준비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혼자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옆에 앉으며 자판기 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오래 하시나 봐요. 받아서 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검사도 검사지만 수술 끝나고가 더 걱정이라고. 혼자 집에 누워있을 생각이 더 무섭다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잘 안 하는 말을 왜 그날은 그렇게 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흘려듣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잠시 커피를 들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수술보다 무서운 건 끝나고도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돌려줬는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공감해줘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서요. 그 사람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올라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면서요.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요. 수술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보호자 연락처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조금 덜 무서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했어요. 손목 힘줄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지금 하면 회복이 석 달이지만 한 달만 더 늦으면 그게 2배는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듣고 나서 접수 창구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었는데 보호자 연락처 칸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펜을 들고도 한참 그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칸을 채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채울 사람한테 전화를 걸기가 무겁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었어요. 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가다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들뜨지 않았어요. 지금 애들이 아프다고, 남편이 그날 출장이라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3번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그냥 들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건 익숙한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닿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전화를 못했어요. 지난번 통화할 때 이번 달 월세가 밀렸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수술 보호자로 올라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도 살기 빠듯한 거 아는데 거기다 짐을 또 얹을 수가 없었어요. 반찬가게 사장한테는 수술 날짜를 말했습니다. 사장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오전 일만이라도 버텨보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사장도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과 막막한 건 따로 오더라고요. 수술 뒤 몇 주는 팔을 제대로 못 쓴다는데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집에 혼자 누워서 밥은 어떻게 챙기나? 다음 진료는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돌았습니다. 사실 수술 자체는 겁나지 않았어요. 아프면 아픈 거고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천장을 바라볼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 퇴원 수속을 밟고 택시를 잡아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혼자 앉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게 자꾸 그려지면 숨이 조금씩 막혔습니다. 검사 날이 됐어요. 아침에 혼자 채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한상철이 서 있었어요. 오늘 비번이라고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사양했어요. 괜찮다고, 혼자 다녀올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요. 혼자 다니실 수 있는 거.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을 빼버렸어요.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같이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방을 들었어요. 병원 가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 사람이 카드를 먼저 찍었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요. 병원 1층 키오스크 앞에서는 예약 번호를 눌러 접수를 해줬어요. 수납 창구에서는 보험증 꺼내는 것도 옆에서 챙겨줬고 검사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의자에 혼자 앉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혼자이면 얼마나 긴지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종이를 받아들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요. 보호자 서명은 제가 할게요. 짧은 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울컥했어요. 당황스러울 만큼요. 왜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던 자리를 채워준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 앞에서 몇 번이나 펜이 멈췄던 그 자리요.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말을 꺼내지 못했던 그 자리를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채워줬어요. 검사가 끝나고 약국을 들렀습니다. 약봉투를 챙겨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못 먹었다고 했더니 근처 죽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전복죽을 먹는데 따뜻한 게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얼마 만에 밥을 이렇게 앉아서
먹어보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경비 일을 오래 했다고요. 전에 아픈 가족을 곁에서 오래 챙긴 적이 있는데 그때 혼자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더 무거운 거라고요. 그 말을 죽을 떠먹으면서 조용히 들었는데 과장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어요. 그냥 겪어본 사람 말투였습니다.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갑자기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멍하게 살았는지, 새벽에 일어나 일 나가는 게 그나마 버티는 방법이었다는 것도요. 그 사람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말이 끝날 때까지 그냥 들었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많이 오래 혼자 사셨네요 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을 더 봤어요. 병원 경과 들으러 가는 날 또 같이 가줬고 저녁엔 아파트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간 건 아니에요. 날씨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예전에 살던 동네 이야기. 그런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오래 혼자 살다 보면 대화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하루에 몇 마디 안 하고 사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됐어요. 어느 저녁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일 좀 놓으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병원도 같이 가드릴 수 있고요. 그러더니 잠깐 멈추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혼자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오래 혼자 살았다는 걸, 그게 힘들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아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든 감정이 설렘이 아니었다는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설렘보다 먼저 온 건 안도였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쉴 수 있겠다는 느낌이요. 상철 씨는 가족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따로 지낸다고 가끔 시설 쪽에 들를 일이 있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잠깐 마음에 걸렸어요. 시설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시설인지, 얼마나 자주 가는 건지, 딸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봐야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코앞이었고 혼자 버텨야 하는 회복 기간이 두려웠고 보호자 칸이 비어있는 서류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따로 예식을 치른 건 아니었어요. 구청에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고 그게 다였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서 상철 씨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동네 한식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들뜨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한숨이 나왔어요. 무거운 걸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나오는 그런 숨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오래 혼자 살다 보면 살림이 크지 않아지거든요.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삿날 상철 씨가 박스를 옮기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새벽일 안 해도 됩니다. 몸만 챙기세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새벽 4시 반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손목에 파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어요. 짐을 풀다가 냉장고 문에 뭔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마가 서늘해졌습니다. 약, 도시락, 화요일 2시, 금요일 11시 시설. 반복되는 일정이었어요. 한 주만의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날짜 옆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미 몇 주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설이라는 단어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준비해요. 애 데리러 가야 하니까. 애.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에 따로 지낸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이사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정이에요? 상철 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34된 딸 한수진, 지적장애가 있고 생활시설에서 지내는데 정기적으로 외출 일정이랑 병원 면담이 있다고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얼굴 보고 오는 정도예요. 별거 아니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그 메모가 떠올랐어요. 화요일 2시, 금요일 11시, 약, 도시락. 그게 별거 아닌 일정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같이 살기 시작한 사이였고 따지듯 묻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채비를 했습니다. 시설은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상철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지나갔고 저는 오늘 어떤 하루가 될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설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밝고 깨끗했어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고 안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나오더니 상철 씨한테 수진 씨 오늘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한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34이라고 들었는데 달려오는 모습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상철 씨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벌렸습니다. 상철 씨가 등을 두드려줬어요. 수진 씨는 그러다가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는지 상철 씨 팔을 세게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제 쪽을 봤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인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가 천천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을 끌어안았어요. 꽤 세게요. 놓지 않았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붙는 건 드문데요. 상철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애가 사람을 잘 알아보나 보네. 그 말이 흐뭇한 말처럼 들렸는데 저는 수진 씨가 팔을 잡고 있는 채로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놓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손이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제 팔이었는데 그 손이 그쪽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기 진료가 있었어요. 상철 씨는 차를 몰았고 수진 씨는 뒷좌석에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는 내내 제 소매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았는데 수진 씨가 자꾸 일어나려고 했어요. 번호가 불리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상철 씨는 접수 창구 쪽에 서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옆에서 달래게 됐습니다. 손을 잡아줬고 괜찮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좋아하는 과자가 가방에 있다고 상철 씨가 말해줘서 꺼내줬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수진 씨가 과자를 먹으면서 조금 진정됐거든요. 진료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약 용량 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상철 씨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약국에서 약봉투를 받아든 것도 저였습니다. 상철 씨가 수납을 하는 동안 약사가 복약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도 제 쪽을 보고 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낯선 공간에서 또 불안해했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어야 할지 몰라 했고 수저를 놓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상철 씨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수진 씨 옆에 앉아 수저를 쥐어줬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한쪽으로 흘리지 않게 옆에서 봐줬어요. 물도 따라줬습니다. 그 일이 자연스럽게 제 손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인데도 잘하시네. 애가 당신을 잘 따르네. 칭찬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칭찬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잘한다는 말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오늘 같은 하루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한 말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 씨는 잠들었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어요. 오늘 수월했어. 당신이 있으니까. 그 말도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수월했다는 게 자기가 수월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편했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늦은 오후였어요. 수진 씨를 시설에 데려다 주고 온 뒤라 이미 저녁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손목에 파스를 새로 붙였어요. 오늘 수진 씨 손을 잡고 달래면서 손목을 꿰었거든요. 식탁 아래를 보니 수진 씨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약봉투, 물티슈, 갈아입힌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은 채로요. 상철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 훨씬 수월했어. 두 번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식탁 아래 물건들을 주워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 일을 순서대로 떠올려 봤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진 씨를 달랬고, 과자를 꺼내줬고, 약봉투를 받아들었고, 복약 설명을 들었고, 밥을 먹일 때 옆에서 봐줬고, 식탁 아래 물건을 치웠습니다. 상철 씨가 한 건 접수 서류를 들고 결제를 하고 차를 운전한 것이었어요. 저는 파스를 붙인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오늘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칠 뒤 시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다음 주 병원 일정 바뀌어서요. 목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됐거든요.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 어머니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니고 관계상으로도 아니에요. 결혼한 지 몇 주도 안 됐는데 시설에서는 이미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을 그날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뭔가 이미 정해진 게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시설에서 오는 전화가 이제 제 번호로 왔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다음 주 병원 일정 변경 확인이요. 그 다음엔 약 수령 관련 안내였습니다. 그 다음엔 보호자 면담 일정 조율이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때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정정하는 게 이상한 상황처럼 느껴졌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꼭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음 전화가 오면 또 그냥 받았습니다. 상철 씨한테 말했어요. 시설에서 전화가 자꾸 제 쪽으로 온다고요. 상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으니까 당신이 좀 받아줘요. 어차피 별 내용 아니잖아요. 별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그때도 나왔어요. 냉장고 메모를 처음 봤을 때도 시설에 처음 같이 갔을 때도 그 사람은 늘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제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어요. 약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외출 신청을 할 때도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면 제 이름으로 됐어요. 병원 예약 날짜가 바뀌면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고 필요한 물품 안내도 제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 메모도 어느새 제가 직접 고쳐 쓰고 있었어요. 처음엔 확인만 하려고 봤는데 보다 보니 빠진 게 눈에 띄고 그걸 채우고 있는 게 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수술 날짜 얘기는 뒤로 밀렸어요. 정형외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해야 한다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요. 저는 상철 씨한테 말했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진 병원부터 봐야지. 다음 주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다음 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이번엔 시설 면담이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엔 수진 씨 외출 일정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손 상태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도 더 미루지 말라고 했다고요. 상철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조금 쉬면 괜찮아질걸. 뭘 그렇게 크게 봐요? 크게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손목 힘줄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크게 본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시설 면담 날이 됐습니다. 상담사가 넓지 않은 면담실에서 우리 둘을 맞이했어요. 탁자 위에 수진 씨 생활 기록지가 놓여 있었고 상담사는 요즘 수진 씨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좋아지고 외출 후에도 회복이 빠르다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챙기시니까 아이가 표정이 좋아졌네요. 상철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님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면담실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상담사는 계속 저한테 물었어요. 집에서 약은 잘 드시나요? 외출 후 돌아와서 어떠세요? 다음 달 일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아는 범위에서 대답했고 모르는 건 상철 씨한테 물었는데 상철 씨는 그때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철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훨씬 안정적이야. 원래 이런 건 여자 손이 더 세심하잖아. 여자 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자라서 이 역할이 맞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차 안에서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말을 꺼내봤자
어디로 가는 대화인지 이미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진 씨가 외출 후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싫다고 버텼던 모양인지 집에 와서도 몸에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약을 줬는데 거부했습니다. 뱉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달래봤습니다. 좋아하는 음료를 줘서 같이 마시면서 천천히 약을 다시 권했어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크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상철 씨는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달래주러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좀 안아봐요. 낮에 자라더니 왜 그래? 낮에 자라더니. 저는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깨로 34짜리 성인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한동안 울다가 지쳐서 기댔습니다.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와 팔로 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철 씨는 문턱에 기대서서 말했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판정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선을 그어놓고 제가 거기 미치는지 보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진 씨 등을 두드리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수진 씨가 더 불안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수진 씨 때문에 참은 겁니다. 수진 씨가 잠들고 나서 저는 주방에 나와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새벽 반찬 가게 일을 하던 때보다 몸이 더 무거웠어요. 그때는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게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눕는 게 제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집에 있어도 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병원이었습니다. 오미라님, 지난주 수술 전 검사 예약이 취소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잡으실 건가요? 저는 멈췄습니다. 취소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예약을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 씨한테 물었어요. 조용히 감정 없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한 적 있어요? 상철 씨는 잠깐 눈을 피하더니 말했어요. 수진 병원이랑 날짜가 겹치길래 어차피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음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뭔가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갑고 얇은 선 하나가요. 이 사람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수술 날짜를 본인이 취소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말을 꺼낼 때마다 어디선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를 말하면 별거 아니라는 말이 돌아오거나 당신이 크게 본다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을 여는 게 점점 무거워졌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그게 편한 건지 포기한 건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집안에서 제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 씨 관련 일정을 확인했어요. 이번 주 병원이 있는지, 시설에서 요청한 물품이 있는지, 약통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장을 봤습니다. 수진 씨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챙겼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음 외출 때 입힐 옷을 골라뒀고 패드와 여분 옷가지를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시설에 넣어보낼 물품 목록을 적어서 상철 씨한테 건네면 상철 씨는 확인도 잘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차에 실었어요. 돌아오는 말은 늘 부족하다는 쪽이었습니다. 밥이 늦으면 왜 이렇게 늦냐고 했어요. 약봉투 정리가 헷갈리면 혼자 살던 습관을 못 버렸다고 했습니다. 시설 선생님한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당신이 원래 좀 답답하지 않냐고 했어요. 한 번은 수진 씨 외출 일정을 정리한 메모를 잘못 썼는데 상철 씨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이 멈췄어요. 틀린 건 맞는데 그 말이 틀린 것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제 전체에 대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말들이 쌓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요. 크지 않은 말들이었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말들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감정이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냐고, 몸은 좀 어떠냐고요. 저는 잠깐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답장을 하면서 수술 끝나면 오전 한두 시간만 다시 나가볼까 싶다는 말을 썼어요. 보내고 나서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 생각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처음 꺼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 통화를 상철 씨가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화를 했는데 상철 씨가 거실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상철 씨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말고 살라 했는데 아직도 밖에 나갈 생각을 해요?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오전 잠깐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몸도 좀 움직여야 하고. 상철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투가 바뀌었어요. 지금 나랑 사는 게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뭘 못해줘서요? 제가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게 상철 씨를 못 믿는다는 말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일이 좋아서 몸을 쓰는 게 익숙해서 그렇다고요. 상철 씨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데려와서 사람 만들어주는 건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당신 같은 사람 데려와서 사람 만들어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마저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장롱 아래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거기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반찬가게 앞치마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달고 다니던 명찰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쓰던 것들이었어요. 낡긴 했지만 버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들이었는데요. 상철 씨한테 물었습니다. 장롱 아래칸에 있던 거 어디 갔어요? 상철 씨는 자다가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을 줄 알고 버렸어. 버렸어.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허락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제 물건을 제 허락 없이 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 일과 연결된 물건을요. 저는 한동안 장롱 앞에 서 있었어요. 화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이 잠겼거든요. 그제야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쉬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방식과 연결된 것들을 하나씩 없애고 다른 역할 안에 집어넣으려 한 거였어요. 반찬가게 앞치마가 없어진 건 그냥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흔적이 없어진 거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침대 옆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수술 취소 날짜를 적었습니다. 상철 씨가 제 허락 없이 병원에 전화를 넣은 날이요. 시설에서 전화가 온 횟수를 적었어요. 어머님이라고 불린 날부터 시작해서요. 상철 씨가 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원래 이런 건 여자가 더 잘하잖아. 당신은 밖에 나갈 필요 없어. 내가 사람 만들어준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한 줄씩 적고 나니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보였어요. 어느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을 닫으면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하고만 있던 일이 처음으로 제 손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적혀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상철 씨가 저녁을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턴 수진 주말 외박도 좀 늘려보자. 당신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상철 씨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지요. 주말 외박이 늘어나면 제 주말이 없어진다는 걸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번엔 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있던 통장을 꺼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도장도 따로 챙겼습니다. 병원 기록지도 꺼내서 한쪽에 모아뒀어요. 수술 전 검사 기록, 취소됐다는 안내문, 다시 예약 요청 문자. 그것들을 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시작한 게요. 나갈 날을 정한 건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더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알았어요. 오늘이다 하고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확인할 것도 없었어요. 수첩에 적힌 것들은 이미 충분했고 봉투 안에 모아둔 서류들도 준비가 됐고 제 마음도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상철 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아팠던 어깨가 그날 아침엔 덜 무거운 것 같았어요. 챙길 것들을 미리 봐뒀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통장이랑 도장, 병원 기록 봉투, 수첩. 그게 다였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도 짐이 많지 않았는데 나갈 때는 더 적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몇 달을 살았는데 챙길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요. 나가기 전에 식탁을 봤습니다. 수진 씨 관련 서류 처리 있었어요. 병원 기록, 시설 안내문, 약 복용 일정표. 저는 그것들을 식탁 위 한쪽에 가지런히 모아뒀습니다. 보기 쉽게요. 그 다음엔 남은 약봉투를 종류별로 나눠서 고무줄로 묶었어요. 어지럽게 섞여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싱크대 물기를 닦았습니다. 가스밸브도 확인했어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왜 이런 걸 정리하고 가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참고 나오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집을 정리하고 나온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들어올 때 받았던 열쇠였습니다. 잠깐 손 안에서 쥐고 있었어요. 무겁지 않은데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열쇠가 그랬습니다. 이걸 봤던 날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새벽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던 날이요. 그 말이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요. 열쇠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1층에 내렸어요. 아파트 현관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처음 반찬통을 떨어뜨렸던 그 현관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왔었는데 이날은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벽 첫 차 시간에 맞춰 나온 거라 정류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아파트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언니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는 많은 말을 안 했어요. 들어오라고 했고 방을 내줬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래전부터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많이 물어보지 않는 대신 일단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저는 방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오랜만에 왔거든요. 수진 씨 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약봉투를 챙기지 않아도 됐고, 시설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낯선데 좋았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실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상황을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날짜들, 병원 기록 봉투, 수술 취소 안내문. 상담사가 하나씩 보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둔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볍게 말했다는 것. 가끔 들른다는 말로 축소했다는 것. 결혼 후에 병원도 서류도 돌봄도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넘겼다는 것. 제가 어머님으로 불리는 걸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제 수술 날짜를 묻지도 않고 취소했다는 것. 밖에 나가고 싶다는 말에 당신 같은 사람을 데려와 사람 만들어준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 말을 상담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꺼냈어요. 말하면서 목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렷했습니다. 이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정리가 됐어요.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문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이용해 제 삶을 그 자리에 넣은 사람이 문제였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숙려기간이 있고 조정 과정이 있고 그 뒤에 이혼이 확정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면 밟으면 됐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 먼저 갔어요. 정형외과에 전화를 해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몇 달 됐다고 했더니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최대한 빨리 잡아보겠다고 했어요. 수술 전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잡은 날짜였으니까요. 대기실에 혼자 앉아서 번호를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거웠던 게 아니라 내 것이었으니까요. 반찬 가게 사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오전 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손이 괜찮아지면요. 사장은 잠깐 있더니 말했어요. 손 괜찮을 만큼만 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울컥했어요. 이상하죠. 별거 아닌 말인데요. 근데 오랫동안 부족하다는 말만 들어왔던 귀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누군가의 통제가 아니라 처음 받아보는 배려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끝낸 거였으니까요. 끝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원룸을 구했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햇빛이 오후에 잠깐 들어왔어요. 보증금을 내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안 떨렸어요. 옴이란 제 이름이요.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고른 방이었습니다. 제가 낸 보증금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습니다. 문을 처음 닫았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는데 문을 닫는 순간 숨이 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요. 넓지 않고 낡았는데 그 방 공기가 달랐어요. 아무도 없는 대신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 저를 부족하다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 물건을 버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오래된 습관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시 반쯤이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데웠어요.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무도 늦는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앞치마를 꺼냈어요. 새로 산 거였습니다. 예전 것은 버려졌으니까요. 반듯하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오전에 나가기로 한 거였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그 일터로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병원 예약 카드를 넣었어요. 수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날짜요. 누가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를 살린 건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었어요. 병원 동행도 보호자 서명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게 고마웠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저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이거였어요. 늦었지만 제 이름으로 제 시간을 돌려놓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